안녕하세요. 미소꽃 예술학원 이은정입니다. 화해장식 기능사 한 번에 따기. 자, 우리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시험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유형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를 공부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목차에 대해서 보실 건데요. 자, 1강 같은 경우는 화해의 개요라 해서 화해의 정의 및 화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자, 2강 같은 경우는 화해장식 식물 재료의 분류라 해서 볼 거고요. 자, 3강 같은 경우는 화해식물의 형태와 용도, 한마디로 꽃이 암술과 수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 같은 경우는 화해 부재료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화기나 화병, 수반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자, 그리고 5강 같은 경우는 화해장식 재료의 관리, 자, 6강 같은 경우는 화해장식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강 화해장식물의 조형, 8강 화해장식의 표현 기법이라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법들, 우리가 어레인지먼트, 한마디로 꽃을 이렇게 꽂다 보면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강 같은 경우는 화해장식의 정의와 기능, 역사. 자, 역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역사 문제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다 보면 좀 재미있는 내용도 많고 하니까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강 같은 경우는 화해장식의 디자인이라 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들, 우리가 꽃을 그냥 꽂는 거 아니고 여러 가지 화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강 같은 경우는 화해 가공이고요. 자, 12강 같은 경우, 자, 15강까지가 우리가 기출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기준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자, 우리가 필기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 틀려진 게 아니고요. 적용 기간이 좀 틀려지셨다 보시면 돼요. 자,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 세부 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적용 기간만 바뀌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주요 항목 화해 개요나 화해 장식 식물 재료의 분류부터 시작해서 뒤쪽에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시험 문제는 총 60문항이라 보시면 돼요. 그 60문항 중에서 몇 문제를 맞아야지 합격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60문항 중에서도 36개 정도만 이상만 합격하시면 한마디로 37개까지만 맞으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필기시험은 너무 어렵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자, 대부분 서점 가시면 책이 두께가 이만하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와 함께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 이래서 이랬구나 하시면서 조금 더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것도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화해식물의 형태와 용도, 절화나 절지, 절여, 한마디로 잘린 나무, 잘린 꽃, 잘린 잎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자, 기관 같은 경우나 이런 것도 잎, 줄기, 뿌리, 꽃, 열매, 꽃이 가지고 있는 그 생식 기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해 부재료 같은 경우도 자재나 시설 이런 것들도 보시면 다 이해 가실 거예요. 자, 화해장식 재료의 관리 같은 경우도 도구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화용 칼이나 절화용 아니면 가위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쓰시는 일반 가위로 꽃 자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안 돼요. 자, 꼭 전문용 가위를 써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절화의 관리 같은 경우도 절화 생리나 절화 보존제 처리 여름 같은 경우는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럴 때 우리가 꽃을 그냥 담가 놓기보다는 거기에 맞는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약을 타서도 우리가 사용을 하기도 해요. 점점 궁금해지시지 않으세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앞으로 시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 소재 관리나 절화 장식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분식물 장식이라 해서 DC가든 테라리움 아직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DC가든 접시라는 얘기인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접시나 이런 거에다가 우리가 식물들을 식재한다 보시면 되고요. 가공 소재 장식, 줄기 배열, 구성 형식, 표현 양식. 자, 이런 것도 점점 흥미있게 저희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해 장식의 표현 기법이라 해서 1번부터 14번까지 딱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너무 어려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밴딩, 바인딩, 번들링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풀이해 드릴 거예요. 자,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다시는 잊어먹지 않도록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그 수업 내용이나 아니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와이어링 기법이라 해서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이 필기시험에서는 이렇게 읽고 공부하고 줄치고 외우고 하면 되겠지만 이 와이어링 방법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제1과제 자, 신부화에 대해서
신부화를 우리가 만들 때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실 때도 잘 들어두시면 우리가 이 과제 한마디로 우리가 실기시험 보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신다 보시면 됩니다. 자, 화해 장식 정의와 기능. 자, 요 정의와 기능 같은 경우도 뭐 교육적인지 우리가 꽃이 있으면 어때요? 자,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환경적으로도 예뻐지고 그죠? 아름답고 뭐 치료죠. 요새 원예 치료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거고요. 자, 그리고 화해 장식의 역사 알아보시고 화해 장식의 디자인의 요소에 대해서 뭐 선이 어떤지, 형태가 어떤지, 질감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좀 해볼 겁니다. 자, 마지막 자 12번 화해 가공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요. 뭐 디자인의 원리나 뭐 그리고 건조 가공 방법이라 해서 자 가공 방법 우리가 생화만 이용하지 않고요 가공할 수 있는 애들도 많아요. 한마디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단세라는 꽃들도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조화시켜서 뭐 이런 약품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연 건조를 시켜서 들어간다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늘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좀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이런 거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풀이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해의 개요입니다. 자, 화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이거 조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해의 정의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에 꼭 1번 문제 또는 2번 문제에 꼭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화해의 정의. 우선 우리가 꽃을 화해 장식 기는 사람 필기 시험을 보기 전에 화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화해라고 많이는 들어봤지만 이 화해라는 단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도 은근히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화해. 자, 화자. 무슨 화자일까요? 자, 꽃 화자겠죠, 당연히. 자, 회자 같은 경우는 풀회자라고 해서 두 개를 통틀어서 화해라고 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화해 같은 경우는 자, 원예 식물의 한 부류로 자, 꽃, 줄기, 잎, 열매 등 한마디로 관상을 목적으로 심어지는 모든 아이들을 자, 초본 식물과 목본 식물 이런 아이들을 전부 다 화해라고 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초본 식물이 뭐고 목본 식물은 뭐예요? 목본 식물은 목자 들어가는 거 보니까 나무가 들어간다고 여러분들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초본 식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알리아나 아니면 국화, 코스모스, 꽃을 볼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을 대부분 초본 식물이라 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목본 식물 같은 경우 뭐가 있을까요? 고무나무나 아니면 또 뭐가 있나요? 자, 유도화 같은 나무들 아니면 철쭉, 동백나무 이런 아이들을 전부 다 목본 식물이라 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별표 쳐져 있는데요. 자, 하해원예의 특징이라 해서 이거는 좀 그대로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하해원예의 특징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에 기출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좀 알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토지, 노동, 자본의 연중 집약작물이다. 자, 이 말인 즉슨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연중 집약작물. 한마디로 일정한 토지에다가 이 노동과 자본을 다량 투입하는, 아마 그래서 약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집약작물이라 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종류와 품종. 뭐 꽃들 아시면 아실수록 조금 더 어려워지실 거예요. 저한테 가끔씩 학생들이 질문들 많이 하세요. 선생님, 꽃의 종류가 뭐가 있나요? 선생님, 이 꽃은 뭘까요? 이 꽃 이름은 뭔가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만큼 꽃의 종류와 품종이 엄청나게 다양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정서와 문화의 작물, 환경미화의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며 국제성이 높은 작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체크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자, 국제성. 한마디로 일반 작물은 품종에 따른 기호도의 차이가 크겠지만 자, 기호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은 게 바로 이 원예 쪽, 한마디로 꽃의 쪽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화해의 이용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볼 건데요. 자, 하해원예의 형태. 자,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거 별표 좀 치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생산화해. 뭐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단어만 딱 들어도 벌써 아마 감이 오시죠? 생산.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재배 생산하는 걸 생산화해라 하고요. 자, 취미화해.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우리가 뭐 예쁜 아이들 있죠? 한마디로 뭐 청페페나 홍페페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공기정화 식물들, 요만한 식물들을 이제 뭐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갑갑하잖아요. 그런 데다가 공기정화 식물들을 앞에다 두고는 이제 우리가 취미나 이런 걸로 이제 가꾸면서 살아간다 보셔도 되고요. 자, 3번 해보시면 후생화해라 해서 다른 말로는 표본화해 또는 전시화해라고 하고요. 이런 후생화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남산공원이나 아니면 뭐 식물원 같은데 그런데 이제 환경 조성의 목적으로 화해 작물의 표본을 재배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해원의 형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알아두셔도 충분하고요. 외우실 필요 없으시겠죠. 왜냐? 이 생산화해, 취미화해, 후생화해 단어만 들어보셔도 이 뜻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자, 화해 원예의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외 장식. 자, 정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자, 정원에 대해서도 역시나 뭐 동양식 정원인지 아니면 서양식 정원의 특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잘 듣다 보시면 뭐 당연한 말이고 우리가 또 어느 정도 들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한국 같은 경우는 후원이 발달한 경사진 정원이고요. 자, 뭐 특징이 하나 있다면 뭐 선비의 단아하고 청렴한 느낌의 소박한 분위기의 정원. 우리나라 정원들 보시면 막 이렇게 크진 않아요. 그죠? 요만한 뭐 땅에다가 있다 보니까 우리 앞들이나 뒷들에다가 요런 채송화나 봉선화 같은 거 심는 거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대륙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좀 틀리게 아주 산이나 호수, 계곡, 동굴 이런 것들 대자연을 한마디로 약간 축소시켜 놨다 보시면 되는데 좀 큰 편에 속한다 보시면 돼요. 정원 중에서도.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세밀하고 약간 세심하고 뭔가 아기자기한 느낌이 드는 게 일본이시죠. 자, 보시면 자, 대자연을 축소시킨 축경식 정원이라 해서 기교와 관상적인 가치에 치중하여 세부적 기법이 발달했습니다. 자, 일본의 특성 그대로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번에 보시면 서양식 정원이랬는데 자, 앞쪽에 보시면 동양식 정원은 후원 양식이라 했어요. 우리가 앞들보다는 약간 뒷들이나 이런 쪽에 치중한다 보시면 되고요. 서양식 정원 같은 경우는 주로 앞에 정원, 한마디로 앞들을 좀 중시한다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영국, 그리고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이슬람, 스페인, 독일 이거 다 알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씩만 좀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한번 읽으면서 아, 이랬구나 하고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 자, 자연식 같은 경우는 동양이나 영국에서 주로 많이 사용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정형식 같은 경우는 자, 건축식, 기하학식, 뭐 프랑스나 이슬람 같은 데서 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절충식, 한마디로 혼합식이라 보시면 미국 어때요? 자유롭죠, 좀. 자, 미국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화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올 건데요. 요거 약간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자,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가본에 보시면 평면 하단이라 해서 말 그대로 평평한 하단이라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한 크기의 초화를 여러 가지 무늬를 만들어 조화시킨 화단. 자, 기억해 보시면 리본 하단이 있습니다. 자, 리본 하단을 다른 이름으로는 대상 하단이라고 하는데요. 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이런 곡선을 이루고 있는, 띠를 이루고 있는 이런 화단을 우리가 리본 하단이라 한다 보시면 돼요. 자, 주로 건물이나 울타리의 앞면, 우리가 왜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가보시면 이렇게 인도로 막 걸어가시다 보면 이렇게 곡선으로 이어져 있고 그 옆에는 키가 작은 낮은 식물들이 좀 식재되어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리본 하단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니은에 보시면 화문 하단, 한마디로 양탄자 하단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자수 하단이라고 합니다. 화문. 자,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꽃 화자를 쓰겠죠. 문 같은 경우는 문양 문자라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꽃으로 우리가 문양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시겠죠. 자, 키가 작은 초화류를 이용하여 양탄자 무늬처럼 기하학적으로 도안해서 만든 하단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사진 보세요. 어때요? 되게 기하학적이고 어떤 문양을 넣거나 하시겠죠. 우리가 왜 고속도로 같은 데 딱 가다 보시면 이런 산 등성 같은 데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문양을 새겨서 자기네 회사로 홍보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끔씩 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디귿에 보시면 포석화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정원이나 잔디밭, 통로, 분수, 연못, 조각물 중에 뭐 굉장히 돌을 깔고 그 위에 키가 작은 낮은 화초를 식재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입체화단에 대해서, 평면화단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가 보면 뭐 평면하단, 입체화단, 그 다음에 뭐 특수화단 이렇게 지금 수업이 진행이 될 건데 자, 나 이거 외우기 너무 어려워요. 난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하신다면 이 셋 중에 한 가지만 꼭 알아두셔도 문제를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다면 이 세 가지만 제가 외우라 해갖고 이거 세 가지만 딱 외워놨는데 뭐 시험에 나왔는데 이게 아니었다 뭐 이런 거는 안 돼요. 꼭 끝까지 알아봐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나 너무 헷갈려 하신다면 이제 평면하단만이라도 꼭 외워두시는 게 여러분 시험 보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는 입체화단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건데요. 자, 키가 다른 여러 화초를 입체적으로 잘 배치하여 만든 하단이라 보시면 되는데 자, 평면하단 어때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낮은 화초들을 이용해서 낮게 들어가는 애들을 평면하단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입체화단 같은 경우는 키가 다른 여러 화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들을 식재를 할 때 높낮이를 주면서 식재를 했다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입체화단에도 역시나 지금 네 가지 지금 예가 나오는데요. 자, 기억해 보시면 기식화단이라 해서 모둠화단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광장의 중심부나 조경의 교차점에서 원형 아니면 타원형 이런 식으로 식물을 이제 배치했다 보시면 되고요. 자,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 이런 지금 기식화단 같은 경우는 중심 부위에는 높은 애들을 식재하고요. 이 가장자리, 변두리 쪽에는 낮은 식물들을 이제 배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화단이라서, 자,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길거리 이제 가로수변이나 이런 데 가시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인도와 차도, 자, 진입로나 산책로들의 경계를 목적으로 만들어두는 화단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노단화단 같은 경우는, 자, 경사진 땅을 계단 모양으로 만들어 초하류를 심는 데 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자, 주로 뭐 초등학교나 이런 유치원 같은 데 가보셔도 이런 계단에 뭐 주로 심지 않더라도 이렇게 화분, 분할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애들이 정리되어 있는 아이들을 노단하단이라 한다는 거. 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리을에 보시면 석벽하단이라 해서 자연석이나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이거 많이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디서 주로 보셨나요? 자, 주로 뭐 휴게소나 이런 데 가보시면 이런 하단이 좀 많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노단, 석벽까지. 자, 그리고 평면 하단에서 들어갔던 아이들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까지는 이런 그냥 길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산책로를 걷더라도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뭐 석벽 하단이구나, 이게 노단 하단이구나, 또는 이게 하문 하단이구나 이런 걸 잘 모르셨겠지만 이제는 아시기 때문에 이게 입체 하단이구나 이런 것도 다 아실 겁니다. 평면 하단이거나. 아시는 만큼 힘이 된다고 잘 힘드시더라도 저와 함께 계속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번에 보시면 특수하단. 자, 특수한 용도와 형태를 가진 하단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입체 하단과 평면 하단이 아니고 뭔가 특수한 형태로 만들어진 하단을 특수하단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 암석 하단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정원부진의 암석이나 돌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고 경제적인 하단을 만든다 했습니다. 특수하단 같은 경우는 시험의 비중이 좀 적은 편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알아놓고 나시면 큰 어려움 없을 겁니다. 자, 니은에 보시면 침상하단이라서 화단을 지면이나 보도보다 낮게 위치한다 했습니다. 뭐 디귿 보시면 수제화단이라서 말 그대로 물수자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연못을 만들고 수생식물, 뭐 불의옥잠이나 아니면 뭐 마디초 같은 애들, 속새 같은 아이들 심어서 만든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 단식화단이라 해서, 자, 그리고 한 가지 종류의 식물만 선택하여 심는 하단이랬습니다. 말 그대로 단식이라 보시면 되고요. 미음에 보시면 야생초 하단. 산에서 자라는 야생초를 가지고 만든 하단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비읍에 보시면 창문 하단이라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잘 없는 하단이에요. 왜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겨울이 있고 춥기 때문에 이런 창문 하단을 못 만든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외국이나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막 창문 앞에다가 화단을 막 꾸며놔서 막 거기에서 이제 연인끼리 막 이렇게 빠빠이 하면서 하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창문 하단 같은 경우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또 실내 장식에 대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실외 장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실내 장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분화 장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아, 이게 다 뭐야 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자, 가번에 보시면 이것 좀 알아두시면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좀 잘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자, 테라리움이라 해서, 자, 밀폐된 투명 용기와 반밀평에 꾸며진 작은 축소 정원이라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형태의 테라리움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 빛, 수분, 공기의 자연순환 원리를 이용했댔어요. 한마디로 지금 밀폐된 투명 용기와 반밀평에 꾸며진 축소 정원이랬는데 얘네도 식물이에요. 근데 유리용기, 갑갑한 유리용기에다 이런 식물들 심어놓으면 얘네가 잘 자랄까요? 아니죠. 그래도 어느 정도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이런 빛이나 수분, 공기의 자연의 순환 원리를 이용해야지 애들이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볍고 공기 통풍이 잘 되는 토양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번에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설명해드렸던, 자, DC 가든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DC 가든, 한마디로 접시와 같은 얕은 이런 화기에다가 식물들을 식재하는데 이 DC 가든의 특징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특징이 있다면,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낮고 얕은 접시에다가 우리 식물을 식재할 건데, 이거 어떻게? 자, 식물을 식재할 건데, 자, 이 식물을 식재한다고 해도 얘 같은 경우는 성장 속도가 느린 아이들을 우리가 식재해 주셔야지 막 무럭무럭 막 자라는 아이들을 요만하고 얕은 접시에다 하면 어때요? 뿌리가 이만해지겠죠. 자, 그럼 견딜 수가 없고 오히려 애들이 부패되거나 썩기 마련이죠. 자, 그래서 DC 가든 같은 경우는 성장 속도가 느리고 좀 작은 아이들을 식재해 주시면 좋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번에 보시면 아쿠아리움 나옵니다. 자, 아쿠아리움. 말 그대로 수족관이라는 뜻이죠. 그죠? 자, 유리용기에다가 수생식물을 심고 난 다음에 물고기를 기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라번에 보시면 비바리움 나옵니다.
자, 비바리움 같은 경우도 밀폐된 유리용기 내에다가 수생식물을 심고 거북이 등을 이제 키운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아쿠아리움, 비바리움. 자, 보시면 밀폐된 유리용기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틀린 점이 하나 있다면 아쿠아리움은 물고기를 심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비바리움 같은 경우는 수생식물 심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거북이를 심는다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외우기 좀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자, 거북이 이름은 비바라고 외워주시면 좀 쉬우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자, 마번에 보시면 공중거리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어때요? 뭐 주부들 왜 집에서 뭐 공기정화한다고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막 늘어지는 식물도 키우고 하는 거, 엄마가 하는 거 보거나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선반이나 천장 등 실내의 동물성 식물을 담은 용기를 이 끈이나 이런 체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달아놓고 애들이 자라도록 해준다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좁은 공간의 효율적 장식이라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공중에다가 이렇게 분을 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종류에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 아이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아이비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스킨답서스, 러브체인 이런 아이들이 있다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공중거리분으로 솔직히 이거는 아이비 같은 경우는 심었을 때 아주 좋은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아이비에도 약간 독성 있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시죠? 아이비는 이제 어린아이들이나 그리고 동물을 키우는 집에서 낱개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나면 자꾸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피부 염증을 좀 일으킨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번에 보시면 수경재배, 말 그대로 물을 이용해서 재배하는 방법이라 보시면 돼요. 자, 뿌리가 물속에서도 잘 썩지 않는 식물들을 자, 토양 대신에 물속에 이제 넣고는 키운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뿌리를 뭐 지지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흙을 넣지 않기 때문에, 물을 넣기 때문에 물이 둥둥둥둥 떠 있는 것보다는 거기에 이제 고정이 될 수 있는 돌이나 이런 새구슬 등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분재 나와 있고요. 분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작은 나무들을 이렇게 심는다 보시면 돼요. 어디에다가 분에다 심는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토피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왜 어릴 때 가위손이라는 영화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막 손이 막 가위로 돼서 막 이렇게 쳐갖고는 동물 모양도 만들고 막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막 이렇게 인형도 만들고 막 하트도 만들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그게 바로 토피얼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절화 장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절화 장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린 꽃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을 뺄 수 있는데요. 자, 가번에 보시면 화한. 자, 화한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화한이라도 자, 축하한이죠. 그죠? 주로 뭐 결혼식을 하거나 아니면 뭐 출판 기념일을 열거나 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화한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꽃바구니. 자, 꽃바구니 모르시는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절화 장식에 속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센터피스. 한마디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연회장이나 이런 데 테이블의 중앙에다가 이렇게 꾸며놓는 애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포프리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말린 꽃잎들, 장미꽃잎들 옛날에 말리는 거 많이 유행했었어요. 그때. 그죠? 그럼 이렇게 작은 주머니에다가 말린 장미 같은 잎들을 넣어서 뭐 옷장이나 아니면 침대 머리맡에 걸어놓고 자면 숙면치 할 때도 아주 좋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코사지. 코사지는 주로 남자는 달잖아요. 자, 여자들이 이렇게 상반신 옷깃에다가 다는 게 바로 코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읽어보셨다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저와 함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자, 화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려 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자, 꽃이 피는 풀 또는 자, 관상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식물이다. 한마디로 맞습니다. 자, 관상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식물이고요. 자, 2번에 보시면 초본 식물의 꽃만 의미한다. 자, 3번에 보시면 관상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자, 4번. 자, 초본 식물뿐만 아니라 하목과 정원수, 야생초 등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답이 뭘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 1초 정도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은 자, 2번이죠. 그죠? 왜 2번이 틀렸을까요? 초본 식물의 꽃만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화해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자, 초본 식물의 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또 네 글자가 하나 있었죠? 자, 목본 식물이라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 화해의 특성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찾으라 했습니다. 제가 아까 화해의 특성에 대해서 4가지 정도로 읊어드렸는데요. 자, 1번 보시면 자, 종류와 품종이 매우 다양하다. 자, 2번에 보시면 생산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다. 자, 3번 연중 집약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4번 한정된 소비를 충당하고 있다. 자, 어떤 게 정답일까요?
역시나 1초 정도의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쉬운 답이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정된 소비를 충당하고 있다. 자, 한정된 소비를 충당하지는 않겠죠. 이건 정답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3번의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평면화단이 아닌 것을 찾으라 했습니다. 자, 평면화단의 특징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평면화단 어떤 하단이었어요? 주로 하초가 좀 낮고 해서 우리가 평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을 평면화단이라 했습니다. 자, 리본하단, 곡선을 만들어내는 애들이었죠. 2번에 보시면 하문하단, 꽃으로 문양을 만드는 아이들이었어요. 자, 3번 석벽하단, 돌을 이용한 아이들이었죠. 자, 4번 포석하단이었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뭘까요? 이 중에서 하나가 입체화단이 있습니다. 자, 역시나 1초 정도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은 자 3번이겠죠. 자, 석벽화단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주로 입체화단에 속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테라리움을 바르게 설명한 걸 찾으라 했습니다. 테라리움. 자, 테라리움이 뭐였어요? 자, 보시면 1번 얕은 용기에 성장 속도가 느린 식물을 식재한다 했습니다. 벌써 아마 떠오르시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얕은 용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2번 수생식물과 물고기를 함께 키운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빛, 수분, 공기의 자연 순환 원리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4번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여 아름다운 형태를 유지하며 재배한다고 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얕은 용기의 성장 속도가 느린 식물. 자, 벌써 아마 들었을 때 뭐가 나오나요? 자, DC 가든이 되겠죠, 그죠? 얕은 용기니까 DC, 그죠?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수생식물과 물고기를 함께 키운다. 뭘까요? 자, 수생식물과 물고기 나왔습니다. 자, 아쿠아리움이죠, 그죠?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빛, 수분, 공기의 자연순환 원리를 이용한다. 당연히 테라리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에 보시면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여 아름다운 형태를 유지하며 재배한다 했습니다. 이건 분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들어가겠습니다. 후생화의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찾으라 했습니다. 후생의 다른 말이 취미가 되겠죠, 그죠? 자, 1번에 보시면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화해작물의 식물의 표본을 재배한다 했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전시화에 표본화해라고 단댔어요. 후생화의 다른 말이 제가 뭐라고 했죠? 자, 전시화해나 표본화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자, 식물원, 공원, 광장 등의 공공화단을 조성한다 했습니다. 자, 이것도 후생화에 속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화해 장식용 초본식물과 목본식물을 합리적으로 대량 생산하기 위해 우량을 한다 했습니다. 자, 틀린 답은 뭘까요? 자, 환경 조성 목적 맞는 말이겠고요. 전시화에 맞는 말이죠. 표본화에 맞는 말 맞습니다. 자, 3번도 보시면 식물원, 공원, 광장 맞습니다. 정답은 그러면 4번이 되겠죠. 자, 4번이 틀린 답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강, 이 강의에서 자, 화해장식 식물 재료의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거 조금 더 어려워지실 건데요. 제가 외우라는 것만 좀 외우시고요. 세부 사항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잘 보시면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대해서 다 알 수도 있겠지만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자, 화해장식 식물 재료의 분류. 자, 1번 보시면 식물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식물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눈다 하면 자, 학명과 보통명으로 나눈다 보시면 돼요. 자, 학명, 자, 말 그대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한마디로 공용으로 사용되는 단어라 보시면 되고요. 자, 보통명이라는 거는 일반명이라 해서 우리가 뭐 꽃들의 이름을 부를 때 지방마다 이름이 다 틀리듯이 그렇게 부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물학적 분류 단위라 해서 지금 보시면 별표 쳐져 있죠? 자, 별표 쳐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 계문, 강목, 과속, 정이라 해서 자, 이걸 그대로 그냥 외워주십시오. 뭐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나요? 네, 외우시는데 이거 중에서도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계문, 강목, 가속 중에서도 계 단위가 가장 큰 단위라 보시면 되고요. 종 단위가 가장 작은 단위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체크를 해주신다면 자, 계가 크고요. 문, 강, 목, 과, 속, 종. 가장 작은 단위가 종이라 보시면 되고 가장 큰 단위가 개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걸 외우시더라도 밑에 보시면 개는 식물계, 동물계, 무는 현화식물. 너무 어려워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외우실 수 있는 단어는 가장 큰 단위인 개와 가장 작은 단위인 종만 좀 외워주셔도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거죠. 하지만 나는 원예 같은 것도 따고 싶고 원예 기능사도 따고 싶고 뭐 하시다면
자, 얘네에 대해서 다 알아두시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빨리, 만약에 필기시험을 빨리 합격하고자 하는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단어라도 좀 외워두시면 훨씬 도움이 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번에 보시면 학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국제적으로 통용되도록 정한 이름. 자, 린네이 이명법 이용. 자, 린네가 뭘까요? 자, 린네. 그죠? 좀 생소한 이름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칼폰 린네라고만 치시거나 아니면 린네만 치셔도 이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쫙 나올 거예요. 자, 칼폰 린네라고 하시는 사람인데 우리 생물학자라 보시면 돼요. 우리 뭐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자, 그분의 이름을 따서 린네이 이명법을 이용한 때씁니다. 자, 그리고 국제식물 명명 규약에 따라 뭐 이런 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으시겠죠. 자, 라틴어 또는 라틴어한 용어로 사용한다 했고요. 자, 이런 학명을 사용했을 때 장점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충분히 아실 거예요. 자, 나라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혼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통용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뭐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부르는 이름이다 보니까 뭐 전부 다 통용돼서 이용하실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름 안에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학명을 표기하고 난 다음에는 그 학명에 속한 뭐 나라나 원산지 같은 거 그런 거 전부 다 표기가 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안정성과 정확성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외우지 않으셔도 이해가 가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단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익숙하지가 않아서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라틴어 적혀 있고 뭐 대문자, 소문자 적혀 있고 하는데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엄격하게 규제되어서 지켜야 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라틴어라서 읽기가 어렵고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어렵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저도 이 공부를 지금 이 일을 플로리스트 일을 계속 하면서도 솔직히 학명에 대해서 막 몇백 개, 막 몇천 개 되는 것까지 외우지는 못해요. 저도 솔직히, 그죠? 하지만 이런 학명의 장단점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명의 표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건데요. 자, 반드시 라틴어로 쓰이고 라틴어 발음으로 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라틴어로만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좀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자, 이 지금 네모칸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은 전부 외워주십시오. 자, 학명 같은 경우는 속명, 종명, 명명자로 표현한다는 거. 자, 그리고 속명의 첫 글자는 대문자라는 거. 자, 그리고 이탈릭체로 쓰인다는 거. 그리고 종명 같은 경우는 소문자의 이탈릭체로 쓰인다는 거. 자, 명명자 같은 경우는 인쇄체에서 자, 첫 글자는 대문자, 약자 표시도 가능하다고 해요. 자, 요 네모칸 안에 있는 거는 무조건 외우십시오. 자,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이해하시기 좀 쉬우실 거예요. 자, 우리가 학명에 대해서도 자, 지금 보시면 일반명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이거 당연한 말이에요. 자, 각 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식물의 이름을 그들의 모국어로 불리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어때요? 경상도, 전라도, 뭐 서울, 뭐 전부 다 시작해서 부르는 이름이 다 틀려요, 솔직히. 자, 꽃시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양재꽃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아이를 부른다 하면 뭐 반포시장에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일명 보통명이라 할 수도 있는다는 거죠. 자, 보통명의 장점이 있다면 자기 나라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부르기가 편하고 이해하고 자, 기억하기 쉽다는 거죠. 한마디로 개똥이풀이라고 하면 개똥이풀로 외우기 쉽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다른 이름을 외국어로 부른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이름으로 부를 때가 제일 쉽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이름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순자나 말자라 부른다고 하면 외우기는 쉽겠지만 이 사람 이름이 예를 들어서 영문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하면 외우기 좀 어렵다 보시면 되겠죠. 자, 단점 같은 경우는 자, 같은 식물일지라도 자생지나 지역에 따라 종족에 따라 그 이름이 서로 다르게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국한된 지역에서 그 이름에 익숙한 언어권이 같은 민간인이나 상인들에게만 주로 통용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조금씩 이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조금씩 어려워지실 거예요. 자, 하지만 뭐 그렇게 어렵게까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식물 재료의 분류입니다. 식물의 재료의 분류. 자, 춘파 1, 2년 초. 자, 1, 2년 초라는 거는 이제 1년 초, 2년 초로 나눠지는데요. 뭐 1년 초면 그냥 1년 초, 뭐 2년 초면 2년 초지, 뭐 1, 2년 초는 뭐야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자, 1년 초 같은 경우에는 자, 한 해살이 풀입니다. 자, 쉽게 우리가 해드리자면 1년 이내에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1년 이내에 얘가 개와 결실해서 고사하는 그 순간까지를 애들을 이제 1년 초라고 부른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1년 초 이렇게 해서 이해가 가셨어요, 좀. 그죠? 자, 1년 안에 애들이 뭐 개와 결실해서 떨어져서 죽고 이렇게까지가 이제 1년 초 애들이라 보시면 되는데, 자, 이 1년 초를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나누냐? 자, 춘파 1년 초로 나누고요. 추파 1년 초로 나눈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춘파 1년 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파종하는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춘파와 추파로 나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춘파 같은 경우는 자, 봄에 파종합니다. 자, 봄에 파종해서
그 해에 한마디로 봄에 파종하면 그 해 여름이나 가을이나 뭐 그때쯤에 애들이 개와 결실해서 고사하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뭐 나머지는 내한성이 약해, 월동이 힘들다. 한마디로 추위에 너무 약해요. 그래서 얘네가 추위에는 못 견디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춘파 일년초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채송화, 해바라기, 백일홍, 맨드라미, 코스모스. 자, 보시면 이런 해바라기, 여러분들이 꽃 이름 외우기 너무 힘들어들 하세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본인들이 외우기 쉬운 것만이라도 자, 외워주시면 되겠죠. 이런 해바라기, 외우기 쉬우시죠. 자, 채송화. 자, 그 다음에 코스모스. 자, 뭐 나팔꽃, 봉선화. 자, 요런 애들 제가 지금 줄친 애들만 딱 보셔도 뭔가 특징이 있죠. 뭘까요? 주로 가을에 많이 받는 애들이에요. 자, 가을에 보는 애들 어떤 애들 있어요? 해바라기, 코스모스. 자, 대표적인 가을의 꽃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로 자, 춘파 1년초겠죠. 가을에 피는데 왜 춘파 1년초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씨를 뿌리는 파종 시기에 따라서 애들이 달라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춘파 1년초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실 건데 꽃 이름이 외우기 어려우실 때는 요 종류 중에서 한 5가지 종류만 본인들이 원하시는, 본인들이 외우기 좀 쉬운 5가지만 확실하게 좀 알고 지나가십시오. 자, 그리고 요 밑에는 사진들이 좀 나오는데요. 뭐 꽃 이름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자, 추파 1년초라 해서, 자, 가을에 파종한다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초 중에서도 춘파와 추파를 나누는 아이들이 있댔어요. 그죠? 자, 추파 같은 경우는 가을에 파종해서 그 다음에, 한마디로 그 다음에 가을 또는 겨울에 생장하는 아이들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춘파와 틀리게 어때요? 자, 내한성이 강해서 좋은성 아이라 했습니다. 그죠? 자, 춘파 같은 경우는 내한성이 약하다 했어요. 근데 추파는 내한성이 강해요. 왜냐? 가을에 씨를 뿌려서 그 다음에 가을에 또 우리가 얘네들이 막 새싹이 나고 자랄 건데 그러면 겨울을 버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한성이 강한 아이들이라 보시면 되고요. 뭐 온대나 아한대 원산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역시나 본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자, 한 5가지 종류의 종류만 알아주시면 돼요. 뭐 시장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오초 같은 아이들이나 뭐 이런 거 외우기 좋잖아요. 앵초 귀엽잖아요. 그죠? 앵초 이런 거는 뭐 추파에 외워두셔도 되겠고요. 저 이런 펜지나 아니면 양귀비, 펜지 이런 것들도 외우기 좀 쉬우시죠. 봄에 화단에서 많이 보는 아이들이죠. 펜지 이런 아이들도 이런 중심적으로 외워주시면 좀 공부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쫙 넘어가 보시면요. 자, 지금까지 1년초로 해서 춘파와 추파를 공부를 했는데요. 자, 지금은 2년초, 한마디로 아까 전에는 1년초로 해서 한 해 살고 죽는 아이들이었다면 얘는 2해 살고 죽는다 보시면 됩니다. 애들이 죽는다니까 약간 좀 뭔가 슬퍼지는데 그래도 그 아름다울 때 가장 잘 폈다가 이렇게 피는 애들이기 때문에 자, 2년초는 자, 식물체가 파종 후 싹이 트고 자라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생을 마칠 때까지 1년 또는 2년 이내에 생을 마치는 아이들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석죽이나 자, 디기탈리스 요런 아이들 뭐 그리고 달맞이꽃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디기탈리스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아이들인데 요런 애들을 잘 못 보는 경우도 많겠지만 저는 얘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어디 이렇게 길거리 화단이나 이런 데도 많이 있고요. 뭐 남산공원을 제가 자주 가는 편이에요. 자, 남산공원 가보시면 요렇게 그 분수되는 데 앞쪽에 가시면 디기탈리스가 있어요. 근데 얘가 너무 이쁘다고 제가 갑자기 2년초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얘가 이쁘다고 막 만지시거나 하시면 안 되는 게 얘도 역시나 약간 독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아요. 꽃이 예쁘다고 무조건 만지시면 안 된다는 거. 자, 이번에 보시면 자, 숙군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숙군초 말 그대로 단연초라고도 부르고요. 자,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여러 해 동안 죽지 않아요, 얘네들은. 자, 그리고 식물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살아남아서 개화 결실한다 보시면 되는데요. 한마디로 얘네 같은 경우는 자, 땅속에 뿌리를 가지고 있다가 위에 꽃들은 어때요? 날씨가 추워지거나 전해가 이제 개화될 때가 아니라고 하면 애들이 이렇게 해서 죽어가면서 갑자기 없어져요. 근데 하지만 이 애들의 전부, 한마디로 전체 또는 뿌리 일부분이 지하부에, 한마디로 땅속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땅속에 이렇게 뿌리가 살아있어요. 자, 예쁘게 꽃이 펴요. 이렇게. 자, 꽃이 피다가 갑자기 얘네가 어때요? 계절이 바뀌면서 점점 애들이 시들어서 잎이 떨어지면서 죽습니다. 하지만 이 뿌리는 살아있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새싹이 나면서 또 자란다는 거죠. 자, 뭐 그림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좀 가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노지숙군초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밖에서도 잘 자라는 아이들이죠. 노지에서도 잘 자라는 아이들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노지수꾼초 같은 경우는 주로 온대나 안대 원산이라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노지수꾼초 어때요? 얘네가 추위에 강할까요, 약할까요? 당연히 맨날 살아있기 때문에, 뿌리는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식물체 일부가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자, 뭐 내한성이 강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한마디로 애들이 좀 건강한 편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정원 하단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경을 맡거나 가드닝을 맡게 되더라도 뭐 빨리 죽고 빨리 뭐 끝나는 애들 쓰는 것보다 오히려 오래오래 얘가 계속 피고 뭐 싹이 트고 좀 관리하기 좀 쉬운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을 주로 하단용으로 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지수꾼초의 종류를 몇 가지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밑쪽에 보시면 아이리스 있고요. 작약,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꽃이죠. 뭐 4, 5월달 되면 신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 뭐냐 물으면 다들 작약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원추리 같은 아이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반노지수꾼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온대원산으로 내한성이 비교적 약하다 했습니다. 그죠? 수꾼초 중에서도 내한성이 조금 약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노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겨울에 어때요? 이렇게 애들이 이제 뿌리만 살아남았다면 그 위에다가 집이나 이런 비닐 같은 걸 좀 씌워줘서 애들을 조금 더 도와준다 보시면 되고요. 자, 반노지수꾼초의 종류가 있다면 국화나 카네이션 이런 아이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온실수꾼초가 있는데요. 자, 말 그대로 내한성이 너무 약해요. 근데 얘는 수꾼초는 맞아요. 뿌리의 일부분이나 뭐 식물체의 일부분이 살아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한성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온실 수꾼초, 온실에서만 자라게 해갖고는 좀 키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대나 아열대가 원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때요? 겨울에 되게 춥죠? 자,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온실에서 키우는 수꾼초라 보시면 되고요. 종류에는 본인들 외우기 좋은 아이들, 아까처럼, 자, 뭐 군자란이나 또는 이렇게 거베라, 극락조화, 칼랑코에 뭐 수꾼안개초 하는데 수꾼안개초가 뭐예요? 본인들 잘 알고 계신 안개 맞습니다. 안개꽃. 자, 요런 아이들 좀 외워주시면 좋겠죠. 자, 밑에 보시면 군자란이 뭔지, 극락조화가 뭔지, 안스리움이 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런 단어들을 알고 있으면 앞으로는 어떤 식물을 보든지 얘가 뭐 노지에서 자라는지 얘가 뭐 한 해 살고 애들이 생을 마치는지 두 해 살고 생을 마치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구근류에 대해서 나옵니다. 구근류. 자, 구슬, 구자, 뿌리 근자, 딱 구근류 딱 답이 나오죠. 그죠? 자, 알뿌리화초라고도 하죠. 요렇게 알이 달려있는 아이들이에요. 그죠? 자, 알 또는 덩이 모양으로 된 줄기 및 뿌리라고 하는데, 자, 어떤 애들이, 자, 잎, 줄기, 뿌리 등이 뭘 하기 위해서? 양분을 저장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요렇게 모양이 동그랗게 변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고온 건조기나 좋은 기에 휴면하고요. 토양 배수가 양호해야 되겠다 보시면 되고요. 자, 얘네들 역시 또 틀려요. 자, 구근이 또 어떻게 나누냐 하면, 자, 춘식구근. 자, 아까 우리 춘팔년초, 추팔년초 배운 적 있죠? 자, 얘네 또 똑같아 보시면 돼요. 봄철에 심으면 춘식구근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춘식구근 같은 경우는 여름 이후의 개화에서 내한성이 약하다 했습니다. 겨울을 견디지 못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칸나나, 춘식구근에는 칸나나, 글라디올러스, 뭐 글라리오사, 그리고 뭐 구근베고니아 이런 거 종류 본인들 외우기 좋은 것들 몇 가지만 좀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글라리오사, 글라디올러스 이런 애들은 춘식구근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이렇게 지금 사진에 나오는 아이들이죠. 글라디올러스나. 자, 이번에는 추식구근이라 해서, 자, 가을에 심어서 노지 활동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춘팔년초처럼 그 꽃들처럼 이렇게 추식구근 같은 경우도 가을에 심어서 주로 판다 보시면 되고요. 자, 겨울 동안 휴면이 답하되어 이듬해 봄 일장이 길어질 때 개화한다 했습니다. 자, 고온 다습에 약하고 내한성이 강하고요. 역시나 얘네 중에서도 외우기 쉬운 아이들 몇 가지만 좀 외워주시면 되겠죠. 무스카리, 지금 시장에 한참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뭐 꽃시장 가시면 이런 무스카리나 라넌큘러스, 튤립, 뭐 봄의 대명사죠 아주. 자, 그리고 히아신스 이런 아이들 전부 다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가을에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에 봄, 지금쯤에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것만 알아도 좋겠지만 이제 우리가 구근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알아볼 거예요. 자, 인경. 자, 인경. 자, 비닐줄기죠. 자, 그죠? 비닐인자에, 자, 줄기 경자라고 했죠. 자, 잎이 양분을 저장하고 비대해진 형태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쪽에 잎편이 모여서 하나의 알뿌리를 형성한다 했고요. 자, 인경에 대해서 딱 대표적으로 제가 설명 좀 쉽게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양파 아실 거예요. 양파. 그죠? 자, 양파 보시면 어때요? 자, 요렇게 애들이 까도 계속 나오는 애들이 양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요런 구근이라고 부르는데, 자, 유피인경. 제가 갑자기 왜 양파를 얘기했냐면 유피와 이 무피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릴 때 양파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좀 쉬울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유피인경 같은 경우는 외피가 한마디로 겉에 있는 껍질이 자, 인편을 둘러싸고 있고요. 자, 외피는 구근의 바깥 인편이 건조한 것이랬습니다. 자, 쉽게 생각하시면 양파 껍질 어때요? 겉에가 좀 말라 있는 거 좀 보셨을 거예요. 하나의 비닐막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 좀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외피라 보시면 되고요. 자, 튤립, 아마릴리스, 히아신스, 상사와 수선, 무스카리 전부 다 어때요? 자, 모양이 자, 요렇게 좀 생긴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얘네들이 유피인경이라 보시면 되는데, 자, 무피인경은 어때요? 자, 무피인경은 자, 요렇게 각각의 인편이 흩어져서 이 겉에를 싸고 있는 이런 외피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네가 바로 무피인경이라 보시면 되고, 얘네가 바로 양파처럼 생긴 아이들, 유피인경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한마디로 양파처럼 생긴 애들은 유피인경이라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요렇게 각각의 인편들이 흩어져서 모아져 있는 애들은 유피인경이라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유피인경과 그 무피인경에 대해서 종류 몇 가지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아마릴리스, 프리틸리아리아 이런 거는 좀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은 좀 이해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몰라서 제가 사진 자료를 좀 준비했으니까 이거 좀 보시면서 아, 이런 꽃들이 유피인경이었구나. 자, 이렇게 뭐 이런 아이들이 뭐 무피인경이었구나 하는 정도만 좀 알아두십시오. 자, 구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구슬구자에 줄기경자를 써서 구경이라고요. 자, 구경 같은 경우는 역시나 줄기가 자, 단축 비대져서 알뿌리 모양으로 변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 구경의 종류 몇 가지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라디올로스나 아니면 크로커스, 프리지아, 이아트리스, 토란 이런 애들인데 이 중에서 외우기 쉬운 아이들만 요 한 3가지 정도만이라도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자, 구경에 어떤 애들이 비대해져서 알뿌리 모양을 형성했는지 좀 외워두시고요. 줄기가 비대해진 거죠. 자, 그리고 종류 한 3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꼭 돼요.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근경이라 해서 자, 뿌리 줄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인경도 그렇고 구경도 그렇고 전부 줄기가 비대해져서 단축해서 알뿌리 모양으로 변했다고 하면 이 근경 같은 경우는 뿌리 줄기라 했습니다. 자, 갑자기 뿌리가 나와요. 그럼 얘 하나 정도는 외우실 수 있으시겠죠, 그죠? 자, 지하경, 땅속 줄기가 비대해져서 양분 저장 기관으로 발달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은방울꽃이나 아이리스, 칸나, 수련, 꽃생강, 아스트로메리아 등이 있는데요. 자, 이런 근경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수련이나 꽃생강 같은 게 은방울꽃 같은 거 애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괴경이 있습니다. 자, 괴경 같은 경우는 덩이줄기라 해서요. 자, 식물의 땅속 줄기가 비대해져서 양분을 저장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괴근, 자, 덩이뿌리라 해서요. 자, 식물뿌리가 이렇게 비대해져서 양분을 저장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괴근 같은 경우 대표적인 아이가 고구마가 있죠, 고구마. 그죠? 고구마 어때요? 자, 뿌리가 이렇게 발달하면서 생긴 애들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괴경, 요런 아이들은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은데 솔직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괴경, 괴근, 이런 아이들이 어떤 애들을 가지고 어떤 애들이 비대해져서 만들어졌는지, 뿌리가 비대해졌는지, 줄기가 비대해졌는지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애들 종류를 몇 가지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목류 나오는데요. 자, 화목류 말 그대로 꽃을 볼 수 있는, 감상할 수 있는 우리 그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관상할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꽃이 피는 수목이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잎이나 과실을 감상하는 목본식물이라 했죠. 그죠? 자, 정원이나 공원, 가로수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아이들이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 화목류를 그냥 꽃이 피는 나무구나 하고 그냥 치우칠 수도 있겠지만 이 식물이나 이런 자연 생태계 같은 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지만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자, 우리가 이제까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요. 자, 1번에 보시면 교목 있죠, 교목. 자, 교목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애들이에요. 자, 높게 자라면서 위에 수많은 가지들이 막 뻗어서 꽃을 피우는 나무죠. 자, 쉽게 말해서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가지들이 위로, 이렇게 주줄기가 위로 이렇게 크게 자라오는 애들을 주로 교목이라 하죠. 또한 이 교목 같은 경우는 보통 높이가 2m 이상 자라는 아이들이라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아이들이 교목이라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교목에도 역시나 관하수, 관실수, 관엽수. 쉽게 말해서 관하수는 꽃을 볼 수 있는 아이들을 관하수라 보고요. 자, 관실수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열매가 맺히는 아이들이라 보시면 돼요. 관엽수 어떤 아이들이에요? 잎을 볼 수 있는 아이들이죠. 말 그대로 그냥 해석하시면 되고요. 밑에 꽃들 잠깐 이렇게 보시면서 이해를 조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자, 이 교목만 나왔으면 다행이겠지만 뒤에 가면 또 이제 관목이라는 게 나와요. 그걸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관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볼 건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교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2m 이상 크게 자라는 아이들, 주줄기가 확실한 아이들을 우리가 교목이라 했고, 자, 이번에 보시면 관목이라 해서 자, 2m 이하로 자라는 작은 아이들이라 보시면 되는데, 자, 뭐 쉽게 생각하자면 아까 전에 제가 분명히 주줄기가 확실한 교목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생긴 이 주줄기가 확실하게 커서 2m 이상으로 크게 자라는 아이들을 제가 교목이라 방금 전에 금방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목 같은 경우는 얘에 비해서 이 주줄기가 불확실한 애들이 이 관목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이 주줄기인지 확인이 좀 불가능한 아이들. 자, 그래서 보시면 뭐 개나리나 이런 아이들 같은 애들, 그런 애들 낮게 자라는 아이들이 전부 다 이런 관목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관하수라에서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애들 중에 작은 아이들 중에서는 꽃이 피는 아이들, 이렇게 개나리, 무궁화, 자, 포인세티아. 포인세티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붉은색의 꽃으로 피는 아이들 있죠? 그런 애들이 포인세티아라 보시면 되고요. 뭐 수국, 그리고 뭐 족밥나무 같은 경우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관실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 아이들을 말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남천이나 뭐 백냥금, 피라칸사. 남천 같은 경우는 지금 봄 꽃시장에도 벌써 나왔어요. 붉게 물이 들어서 벌써 나왔다 보시면 되겠죠. 자, 관엽수 같은 경우는 잎을 감상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사철나무나 청목, 해양목 같은 아이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그림 잠깐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덩굴식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덩굴식물, 뭐 단어만 들어도 벌써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요렇게 갈퀴가 있거나 해서 요렇게 타고 벽장을 올라가는 애들이라 보시면 되겠죠. 담장이나 이런 데를 막 타고 넘어가고, 요즘은 왜 그린 인테리어라 해서 왜 건물 외벽 쪽에 아예 그냥 아이비나 이런 아이들을 막 덩굴로 전부 다 심어서 하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도심 한복판에 막 그린으로 된 아이비나 이런 아이들로 된 이런 벽면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줄기가 곧게 서지 않고요. 이렇게 수직으로 서지 않아요. 자, 지면을 기거나 다른 물체에 기대서 이렇게 타고 가는 아이들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줄기가 빨리 자라고요. 마디와 마디 사이가 길다 보시면 되고요. 주로 이런 덩굴식물 같은 종류 같은 경우는 능소화, 그 덩굴장미, 등나무, 노박덩굴, 뭐 담쟁이 덩굴 이런 애들 외우기 쉽잖아요. 끝자마다 다 덩굴이 들어가죠. 하지만 이 능소화 같은 경우는 덩굴이라는 단어는 안 들어가요. 자, 여기서 잠깐 뭐 재밌는 얘기 잠깐 해드리자면, 자, 능소화라는 꽃 한번 들어보신 적 있는 분도 있고, 뭐 능소화 처음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능소화라는 서점에 가시면 소설책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시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좀 있는데, 능소화 같은 경우는 꽃이 너무 이뻐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의 꽃들이 막 만발하면서 덩굴로 이렇게 막 우거지는 아이들인데, 이 능소화 꽃에 약간의 위험한 독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 자체에서 이 수술에서 나오는 그 가루 때문에 독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긴 아이들이 그 수술 안쪽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애들이 우리 이런 피부에 닿거나 할 때는 피부 염증을 유발하겠지만, 만약에 이런 가루 같은 거 만지고 난 다음에 막 눈을 막 비비거나 하시면 눈이 점막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실명이 된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런 능소화를 그러면 우리가 못 신거나 얘네를 우리 벽면에다 이 장식 같은 것도 못 하고 할까요? 아니면 하고 있습니다, 전부. 하지만 이거를 이제 키우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런 위험성은 약간 있다는 걸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좀 더 좋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들어갈 디자인이 이제 두 번째 들어갈 내용이, 자, 다육식물과 선인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뭐 다육식물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너무 재미있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뭐 이꼬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더 재밌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건조 환경에서 견딜 수 있도록 어떤 아이가 변형된 거라 하면, 자, 잎과 줄기가 변형됐다 보시면 되고요. 뭐 다육식물의 원산지까지 아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얘는 덥고 건조한 데서 자란다 보시면 되고요. 고온건조한 지역이 원산이라는 거. 뭐 북미 남서부, 뭐 멕시코 등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시면 좋다는 거죠, 항상. 자, 근데 일본의 다육식물 잠깐 보시면, 자, 잎이나 줄기에 다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서요. 자,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아이들. 자, 손으로 이렇게 잎을 만져보면 어때요? 도톰하고 통통하게 생긴 게 아주 귀엽게 생겼죠. 그죠? 자, 그리고 칼랑코에, 용설란, 알로에, 꽃기린, 뭐 돌나물, 산세베리아 이런 아이들 전부 다 뭐 다육식물에 속한다 보시면 되겠죠. 뭐 칼랑코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도 있는 아이들이에요. 꽃집 같은 데 앞에 가 보시면 이렇게 화단에도 많이 놓여져 있고요. 뭐 비싸지 않다 보니까 일반 우리 시민들도 많이들 키우는 아이들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보시면 선인장이 있습니다. 자, 선인장 어떤 아이들이에요? 자, 건조한 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잎이 태화되어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가시화되는 애들이라 보시면 되겠죠. 방금 전에 다육식물이 잎이 도톰하고 수분으로 꽉 차 있는 아이들이었다면 이런 선인장 같은 경우는 뾰족한 가시로 잎이 변형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 보시면 자, 이런 공작 선인장, 개발 선인장, 자, 선인장의 종류 이런 애들이 있다는 것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